이번엔 손님이 많으니까 넌 아예 얼씬도 하지 마라. 부엌이 좁아서 부딪히기만 해. 7년 동안 이 집의 명절을 혼자 책임져 온 사람에게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한서윤 씨는 그날 웃으며 돌아섰다고 해요. 그리고 진짜로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총 90통. 서윤 씨는 그 전화를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지 말라고 한 건 시어머니였는데 90통의 전화를 건 것도 시어머니였어요. 7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 사람의 자리가 비었을 뿐인데 그 집은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 잔인하죠. 있을 때는 모르고 없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한서윤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한서윤입니다. 결혼 7년 차 며느리이고 결혼 전에는 회계법인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시댁 살림을 도맡으며 시부모님 보험료, 병원비, 관리비까지 20개가 넘는 자동이체를 제 명의 카드 하나로 관리해 왔어요. 그런데 가족 모임을 앞두고 시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7년간 새벽부터 일어나 명절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안 가면 어떻게 될까? 그 며칠 뒤 밤새 걸려온 시어머니 전화 90통,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명절 2주 전부터 저는 다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병우 어르신의 혈압약 리필 예약을 확인하려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죠. 네, 이병우 환자분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로 예약 잡혀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미 빼곡하게 적어둔 목록이 있었어요. 삼촌네 둘째는 땅콩 알레르기, 고모네 막내는 유제품 못 먹음, 미정 언니네 큰애는 새우 안 됨. 40인분 음식 메뉴 구성, 전 종류 3가지, 나물 5가지, 갈비찜 2냄비, 잡채 대량. 식재료 발주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감. 저는 수기 가계부를 펼쳐 지난 명절 지출 내역을 훑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금액이 나가겠죠. 그날 저녁 재혁이 넥타이를 풀며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올해도 고생이다, 서윤아. 재혁이 구두를 벗으며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펼쳐둔 메뉴표를 정리하며 돌아봤어요. 이번에 인원이 좀 늘었거든. 혹시 토요일에 시간 되면 같이 장 좀 보러 갈 수 있어? 재혁이 리모컨을 집어들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토요일? 이번 주 내내 야근이라 주말엔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네가 알아서 잘하잖아, 항상. 저는 대답 대신 메뉴표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항상 이라는 말이 칭찬처럼 들려야 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목에 걸렸어요. 다음 날 오전 미정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이번 모임에 우리 상철이 거래처 부부도 같이 갈 건데 상차림 좀 더 신경 써줘. 사람 좋은 분들이라 별로 까다롭진 않을 거야. 미정 언니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에 붙여둔 인원 목록에 숫자 1을 더했어요. 네, 언니.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서윤이가 이런 건 확실해. 고마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정된 인원수를 보며 식재료 발주량을 다시 계산했죠. 42명. 모임 5일 전 저는 시댁에 들렀습니다. 음식 준비 상황을 한번 점검하려고요. 현관에 들어서니 거실에 동네 아는 분들 서너시 앉아 과일을 드시고 계셨어요. 시어머니 금자 여사가 그분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어머니 왔습니다. 이번 명절 준비 좀 확인하려고요. 저는 거실 입구에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금자 여사가 과일 접시를 내려놓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아이고, 서윤아. 금자 여사가 손을 내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손님이 많으니까 넌 아예 얼씬도 하지 마라. 부엌이 좁아서 부딪히기만 하지 쓸데없이. 거실에 있던 분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시아버지 병우 어르신은 소파 끝에서 신문을 펼친 채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마침 와 있던 미정 언니는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죠. 하지만 입꼬리는 이미 올라가 있었어요. 7년 동안 반복한 웃음이니까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 번 더 숙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뒤에서 금자 여사가 손님들에게 나 혼자서도 다 하지 뭐하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7년치 명절 새벽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름 튀기는 소리를 들으며 전을 부치고 설거지물에 손이 터지고 마지막 손님이 갈 때까지 웃으며 신발을 꺼내드리던 수백 번의 아침. 한 번도 단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시댁용으로 미리 사둔 식재료 박스 4개가 칸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박스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말 오지 말라는 거면 진짜 안 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저 자신에게 허락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식재료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한서윤 고객님 주문건이요. 전량 취소 원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취소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체크카드 관리 내역을 열었어요. 제 명의로 발급된 이 카드 하나로 시댁 생활비 전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관리비, 시부모님 보험료, 시아버지 병원비, 공과금, 정수기 렌탈, 인터넷 가스비. 자동이체 항목을 세어보니 23개였어요. 저는 매년 명절 일주일 전에 하던 임시 한도 증액 신청 화면을 열었습니다. 본인 인증 버튼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보다가 조용히 창을 닫았습니다. 올해는 신청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 증액 없이는 명절 대량 장보기도 외식 결제도 한도 초과로 거절될 겁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 나 친정에서 지내도 돼? 잠깐의 침묵도 없었어요. 언제든 와라.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목이 메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재혁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셔서 이번 명절은 친정에서 보내려고. 재혁이 양치질을 하다 말고 거울 속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닐 텐데. 네가 알아서 잘해봐, 서윤아. 재혁이 입을 헹구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웃고 있지 않은 얼굴.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모임 전날 밤 저는 짐을 챙겨 차에 실었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핸드폰을 꺼내 시댁 단체 카톡방을 열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이번 모임은 빠지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읽음 표시가 하나, 둘, 넷, 여덟, 12로 올라갔어요.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우리 집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모임 당일 아침, 저는 친정 엄마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걀 프라이에 김 된장국. 단출하지만 따뜻한 아침이었어요.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겠죠. 나중에 재혁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금자 여사가 아침 9시쯤 카톡방을 확인했다고 해요. 제 메시지를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답니다. 잘됐다. 올해는 내가 다 하면 되지 뭐. 금자 여사가 앞치마를 매며 미정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너 좀 일찍 와서 엄마 좀 도와라. 미정 언니가 전화기 너머로 정색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손님으로 가는 건데. 왜 나한테 그래? 금자 여사가 전화를 끊고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됐다. 내가 한다. 40년 살림한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어. 금자 여사가 냉장고를 열었을 때 안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해요. 제가 발주를 취소한 식재료 대부분이 없었으니까요. 금자 여사가 냉장고 문을 잡은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동네 마트로 나갔습니다. 오전 11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 병우 어르신이 거실 소파에서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재혁아, 아침 약을 못 먹었다. 약통에 약이 없어. 재혁이 약통을 뒤졌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리필 예약은 제가 하던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제가 약국 다녀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재혁이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는 사이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금자 여사가 마트에서 돌아와 급하게 올려둔 전 기름이 과열된 거였어요. 어머니, 불 줄여요, 불. 재혁이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가스불을 껐습니다. 금자 여사가 마트 봉지를 양손에 든 채 현관에 서서 소리쳤어요. 너 약국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빨리 가. 재혁이 다시 현관으로 뛰어나간 그 순간 삼촌네 부부와 아이 셋, 고모네 가족이 동시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현관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신발이 바닥에 쌓이고 외투가 아무데나 걸렸고 아이들이 거실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제가 하던 일이었죠. 신발 정리, 외투 수거, 아이들 놀이방 안내. 그 모든 것이 공백 상태였습니다. 미정 언니가 데려온 상철 형부의 거래처 부부가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다고 해요. 현관에서 10분 넘게 서 있었는데 맞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상철 형부가 얼굴이 붉어진 채 직접 거래처 부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저기 이쪽으로 앉으시죠. 좀 정신이 없네요, 하. 상철 형부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소파를 가리켰지만 소파 위에는 아이들 가방과 외투가 쌓여 있었어요. 점심 상차림이 올라갔을 때 음식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잡채는 불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고 저는 한쪽이 시커멓게 타 있었고 나물 중 하나는 간이 전혀 안 된 채로 접시에 담겨 있었어요. 삼촌의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음식이 좀 다르네요, 어머니. 금자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고 합니다. 금자 여사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웃음을 짜냈어요. 마트에서 재료가 좀 달라서 그래. 먹어. 점심 식사 중간에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미정 언니가 아이들 간식으로 아무 과자나 사다 둔 걸 조카 한 명이 먹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알레르기 반응이었죠. 재혁이 약국에서 돌아와 그 장면을 보고 굳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매년 아이들별로 알레르기 목록을 따로 체크해서 간식을 준비했다는 것을 재혁이 그 순간 처음으로 떠올렸대요. 재혁이 아버지께 약을 전달하고 부엌에 들어갔을 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냄비 2개는 바닥이 눌어붙어 있었고 금자 여사는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과 부엌을 오가며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좀 도와줄까? 됐어. 네가 뭘 안다고 부엌에서. 나가서 손님이나 봐. 금자 여사가 행주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오후 3시
상철 형부의 거래처 부부가 일어섰어요. 저희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거래처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예정보다 2시간이나 빨리 자리를 뜬 거였어요. 그 뒤를 이어 삼촌네, 고모네 가족도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년보다 2시간 일찍 모임이 끝나버린 거죠. 미정 언니가 현관에서 상철 형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이게 뭐야? 미정 언니가 코트를 집어들며 먼저 나가버렸어요. 상철 형부가 멍한 얼굴로 뒤따라갔습니다. 손님이 모두 떠난 거실. 금자 여사와 재영만 남았어요. 식탁 위에는 반도 안 줄어든 음식 접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아이들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가 밟혔습니다. 금자 여사가 식탁 앞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앞치마에 기름 얼룩이 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핸드폰을 꺼내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지 않았어요. 전화기가 꺼져 있었으니까요. 재혁이 핸드폰을 내리며 어질러진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금자 여사는 여전히 의자에 앉은 채 식탁 위 그릇들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각 친정 거실에서 엄마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가방 안에서 꺼진 채로요. 그날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밥 한 숟갈을 뜨며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고 있었죠. 같은 시각 금자 여사는 명절 남은 음식을 담을 포장 용기를 사려고 동네 마트에 갔다고 합니다. 계산대에서 제 명의 체크카드를 내밀었는데 단말기가 삐소리를 내며 결제를 거절했어요. 어머, 이거 왜 이래? 금자 여사가 카드를 다시 내밀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도 초과. 금자 여사는 마트에서 나오자마자 제 번호를 눌렀어요. 저는 된장찌개를 다 먹고 설거지를 도우려는데 엄마가 손을 저었습니다. 나도 내가 한다. 넌 좀 쉬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 속에 넣어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자 화면이 밝아지면서 알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금자 여사의 부재중 전화가 이미 23통, 카카오톡 메시지도 읽지 않은 것만 수십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음성 메시지를 하나씩 재생했어요. 첫 번째 메시지. 서윤아, 카드가 안 긁힌다. 한도가 어떻게 된 거냐? 전화 좀 받아. 금자 여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단순한 확인 전화 같았어요. 중간쯤 메시지. 야, 한서윤.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응? 전화를 왜 안 받아?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마지막 메시지. 당장 와. 이 집이 지금 난리가 났어. 너 진짜 이럴 거야? 다급함이 묻어 있었지만 사과는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메시지까지 듣고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엄마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댁에서 전화 왔지? 응. 카드 한도 때문에 난리가 났나 봐. 저는 엄마 옆에 앉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윤아, 7년 동안 네가 한 일을 저 사람들이 오늘 하루 만에 알게 된 거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먼저 연락하지 마라.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밤 11시. 금자 여사는 제게 전화를 계속 걸면서 재혁에게도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재혁아, 내 마누라한테 당장 전화하게 해.
카드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떡하라는 거야. 금자 여사가 거실에서 소리쳤고 재혁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윤아, 엄마가 난리다. 카드 한도 것만이라도 좀 처리해 줄 수 있어? 저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읽기만 하고 핸드폰을 다시 이불 옆에 내려놓았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금자 여사의 전화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어요. 저녁 8시부터 합산하면 통화 시도 횟수가 90통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정 엄마 번호로까지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방에서 핸드폰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엄마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엄마가 핸드폰 화면을 보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른이다. 엄마, 무음으로 돌려놔. 나 때문에 엄마까지 시끄럽게 하기 싫어. 엄마가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무음으로 전환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어요. 이불을 덮고 천장을 봤습니다. 전화벨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떠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재혁이 새벽 3시에 보낸 긴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서윤아, 네가 이러면 내가 중간에서 어떡하냐. 엄마 혈압이 올라서 아버지가 걱정하고 계신다. 좀 생각해봐. 저는 문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재혁의 입장, 금자 여사의 걱정, 시아버지의 건강. 제 이름은 있었지만 사과는 없었어요. 7년간 이 사람은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구나. 이 사실이 문장처럼 또렷하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서랍에서 수기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시댁생활비 체크카드로 관리하던 자동이체 항목을 펼쳤어요. 관리비, 시부모님 보험료 2건, 시아버지 병원비, 공과금, 정수기, 인터넷, 가스비, 수도세. 23개의 항목과 각 결제일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재혁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그 아래에 한 줄만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관리해.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 언니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쓰러질 것 같다. 옳게 체면에 이러면 안 되지 않아?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 줄이 더 왔어요. 카드 한도 풀어주기만 하면 다 잊어줄게.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길게 눌렀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친정방 침대에 기대 앉아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어요. 지난 7년간의 명절 사진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설날, 추석, 시아버지 생신, 시어머니 생신. 사진 속에서 저는 항상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거나 아이들을 안고 구석에 있었어요. 가족 단체 사진은 26장. 그 안에 제 얼굴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의 폴더로 모아 따로 정리했어요. 폴더 이름을 뭘로 할까 잠깐 생각하다가 그냥 날짜로만 저장했습니다.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90통의 전화도, 재혁의 문자도, 미정 언니의 카톡도 이 방안까지는 닿지 못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재혁에게서 연락이 한 통도 오지 않았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나중에 재혁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흘째 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재혁이 퇴근 후 처음으로 시댁에 직접 들렀다고 해요. 현관에 들어서니 싱크대에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고 명절 남은 음식이 냉장고 안에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싱크대 아래 수납장을 열었어요. 세제가 없었습니다. 수세미도 없었고 비닐봉투도 바닥나 있었어요. 재혁이 수납장 문을 잡은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중얼거렸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무슨 요일이지? 금자 여사가 거실 소파에서 재혁을 불렀습니다. 재혁아, 내 마누라가 일부러 카드를 막은 거다. 고의적으로 이 집을 망하게 하려는 거야. 재혁이 핸드폰을 꺼내 제가 보낸 가계부 사진을 금자 여사에게 보여줬어요. 엄마, 이것 좀 봐. 서윤이가 매달 이만큼을 관리하고 있었어. 재혁이 화면을 금자 여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23개의 항목이 빼곡하게 적힌 가계부 사진. 금자 여사는 화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뭐 어때서? 며느리면 당연히 하는 거지. 재혁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재혁이 시아버지 병우 어르신의 병원비 자동이체를 직접 처리하려고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했어요. 고객님, 해당 카드는 한서윤 고객님 단독 명의로 발급된 것이라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평일 오전에 명의자 분과 함께 창구를 방문해 주셔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혁이 전화를 끊고 제 번호를 눌렀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재혁이 같은 팀 후배 동훈이랑 밥을 먹었다고 해요. 국밥집에서 숟가락을 들다가 재혁이 무심코 입을 열었답니다. 요즘 집이 좀 복잡해서. 동훈이 반찬을 집으며 물었어요. 형, 무슨 일인데요? 서윤이가 친정가 있거든. 시댁 살림을 걔가 다 했는데 안 하니까 난리가 났어. 동훈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재혁을 쳐다봤습니다. 형, 형수님이 그 정도 살림을 혼자 했으면 그건 묵은 매니저 아닙니까? 저희 와이프한테 그랬으면 진작 짐 싸고 나갔을 겁니다. 재혁이 국밥 그릇을 들고 멈췄다고 해요. 동훈이 다시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형이 뭘 해줬는데요? 그동안? 재혁이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이 집에 돌아와 제 옷장을 열어봤다고 합니다. 옷장 한쪽 구석에 낡은 앞치마 3장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어요. 기름 얼룩이 빠지지 않은 채로. 재혁이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제 플래너가 놓여 있었어요. 시댁 행사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시아버지 정기검진 날짜, 시어머니 물리치료 요일, 제사준비 목록, 명절 장보기 일정. 재혁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한 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한 번쯤 쉬고 싶다. 재혁이 그 페이지를 읽고 플래너를 덮었어요. 한참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서윤아,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미안하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저는 그 문자를 친정방 침대에 앉아 읽었습니다. 2번 읽고 3번 읽었어요. 3일 전 새벽에 보낸 문자와는 완전히 다른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한 뒤에 답장을 보냈어요. 일요일에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 일요일 오후 카페 창가 자리에 재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종이 몇 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보낸 가계부 사진을 출력한 거였습니다. 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의자를 빼줬어요. 저는 앉으며 테이블 위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걸 출력해 온 거야? 응. 하나하나 보면서 세어봤는데 이걸 네가 혼자 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재혁이 종이 위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 공과금. 이게 20개가 넘잖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건 일부분이야. 명절 말고도 매주 있었어. 재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매주? 시아버지 한의원 예약, 시어머니 물리치료 픽업, 명절 아닌 달에도 크고 작은 제사 준비. 7년 동안 매주 뭔가 있었어. 재혁이 출력한 종이를 내려놓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분담할게. 네가 하던 거 반씩 나누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분담이 아니야, 재혁아. 구조가 바뀌어야 해. 재혁이 손을 내리며 저를 봤습니다. 구조? 어머니랑 미정 언니가 나를 가족이 아니라 살림 담당자로 보는 한 나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재혁의 눈이 흔들렸어요. 커피잔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직접 말할게. 말로만 하지 마. 행동으로 보여줘. 시간은 줄게. 근데 끝없이 기다리진 않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혁이 불안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서윤아, 나 먼저 갈게. 카페를 나서는데 핸드폰에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미정 언니였어요. 재혁이 오늘 카페에서 너 만났다며? 둘이서 뭔 작전 짜는 거야? 저는 화면을 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편할 때는 손님, 이해관계가 걸리면 가족, 그리고 이제는 감시까지. 저는 답장하지 않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친정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미정 언니가 금자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재혁이 전해준 이야기예요. 엄마, 재혁이가 서윤 편을 들기 시작했어. 어제 둘이 카페에서 만났대. 미정 언니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답니다. 이대로 두면 서윤이가 이 집을 쥐고 흔들어. 엄마가 지금 잡아야 해. 금자 여사가 전화를 끊고 곧바로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혁아. 응, 엄마. 왜? 네가 마누라 편을 들면 이 집에서 너도 필요 없다. 재혁이 전화를 끊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고 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서재에 놓인 제 플래너를 바라봤대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던 그 한 줄. 올해는 한 번쯤 쉬고 싶다. 재혁이 주먹을 쥐며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이틀 뒤 미정 언니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서윤아, 나 좀 만나자. 시댁 근처 그 식당 알지? 내일 점심에 올 수 있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정오 시댁 근처 식당에서 미정 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미정 언니가 물컵을 들며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네가 명절에 안 온 건 잘한 일이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정 언니를 봤습니다. 근데 카드 문제는 별개잖아. 그건 가족 전체 문제니까 빨리 정리하자. 미정 언니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를 열어 스크린샷 하나를 화면에 띄웠어요. 미정 언니가 보낸 카톡. 카드 한도 풀어주기만 하면 다 잊어줄게. 저는 핸드폰 화면을 미정 언니 쪽으로 돌렸습니다. 언니, 이거 기억나요? 미정 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물컵을 잡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언니가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카드 문제가 생기니까 가족 운운하시는 거 맞습니까? 미정 언니가 헛기침을 하며 핸드폰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건 그때 급해서 그런 거고,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서윤아. 저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7년 동안 참았던 겁니다. 이제는 참지 않기로 한 거예요. 미정 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명절에 손님이라 부엌에 안 들어오면서 카드 문제가 생기니까 가족이라고 나서시는 거 아닙니까? 미정 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지갑을 꺼내 식사비를 계산대에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정 언니가 등 뒤에서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왔어요. 그 주말
미정 언니가 시댁에서 금자 여사와 시아버지 병우 어르신을 모아놓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윤이가 카드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미정 언니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어요. 금자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려는데 병우 어르신이 신문을 접으며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그 카드 명의가 누구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미정 언니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금자 여사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재혁이 확인한 결과를 말했습니다. 서윤이 단독 명의예요. 한도 조정도 본인 인증도 서윤이 핸드폰으로만 돼요. 그리고 서윤이가 한도를 막은 게 아니라 매년 임시로 증액 신청하던 걸 올해는 안 했을 뿐이에요. 미정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고 합니다. 법적 대응이라는 말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진 거였죠. 미정 언니가 자존심이 상한 채로 시댁을 나서며 상철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재혁이네 문제 때문에 내 체면이 계속 깎여. 명절 망한 것도 다 서윤이 때문이야. 상철 형부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서윤 씨가 안 왔을 뿐인데 그 정도로 무너진 게 더 문제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명절에 부엌 한 번 안 들어갔잖아. 미정 언니가 전화기를 귀에서 떼며 멈췄다고 해요. 할 말을 잃은 거였죠. 같은 시기 저는 친정에서 오랜 대학 친구 지연이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 마주 앉아 커피를 시키고 그간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지연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네가 안 돌아간 게 복수가 아니야. 정당한 자기 보호야. 저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가끔 내가 너무한 건가 싶기도 해. 지연이가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제 눈을 봤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쉬지 못한 사람이 며칠 쉬는 게 왜 너무한 거야? 죄책감 느끼지 마. 지연이가 제 손등을 톡 치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너 자신의 다음 단계를 생각해봐. 시댁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저는 고개를 들어 지연이를 봤습니다. 다음 단계.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그날 밤 재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서윤아, 나 오늘 엄마한테 직접 말했다.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없으면 이 집은 안 돌아간다고 했어. 서윤이한테 먼저 사과하셔야 한다고. 저는 침대 머리맡에 등을 기대며 물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재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전화를 끊으셨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재혁이 직접 말을 꺼냈다는 것, 그건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알겠어. 고마워, 말해줘서. 저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연이가 했던 말을 되뇌었습니다. 다음 단계. 저는 그게 뭔지 아직 몰랐지만 생각해 볼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재혁이 직언을 한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자 여사는 재혁의 전화를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미정 언니에게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재혁이가 마누라한테 세뇌당한 거야. 그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잖아. 금자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미정 언니에게 전화하며 반복했대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 병우 어르신이 입을 여신 거예요. 금자 여사가 저녁 밥상을 차리며 또 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병우 어르신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게 아니다. 나도 서윤이한테 미안한 게 있어. 금자 여사가 국그릇을 들다 말고 병우 어르신을 봤어요. 뭐라고요? 당신까지 왜 그래요? 명절 때 내 약이 떨어져서 쓰러질 뻔했잖아. 그거 매번 서윤이가 챙긴 거야.
나도 몰랐어. 그게 전부 그의 몫이었다는 걸. 금자 여사가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기 편이라 믿었던 남편에게서까지 같은 말을 들은 거였죠. 며칠 뒤 병우 어르신이 재혁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재혁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병우 어르신이 잠깐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다. 내 어머니한테 직접 말하기는 내 체면에 어렵지만 네가 좀 다리를 놓아줘라. 재혁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부탁을 하신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같은 시기 미정 언니네 집에서도 일이 벌어졌어요. 상철 형부가 저녁 식사 도중에 미정 언니에게 말했답니다. 당신 명절 끝나고 매일 친정 문제에 매달리잖아. 그러는 동안 우리 집 살림은 뒷전이야. 미정 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치켜떴어요. 내가 언제? 우리 엄마 문제가 급하니까 그런 거지. 서윤 씨 문제를 내 문제로 만들지 마. 당신 일도 아닌 거에 왜 이렇게 에너지를 쏟는 건데? 미정 언니가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고 합니다. 자기 가정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미정 언니가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대요. 금자 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없이 보내는 첫 평일 동안 매주 제가 하던 일들을 직접 해보려 했어요. 시아버지 한의원 예약 전화, 본인 무릎 물리치료 병원 오가기, 동네 경로당 모임 후 장보기. 이틀 만에 금자 여사가 거실 소파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답니다. 이걸 그 애가 매주 했단 말이야. 재혁도 퇴근 후 시댁에 들러 밀린 집안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 분리수거, 냉장고 정리. 그러다 보니 회사에 지각하는 날이 생겼고 상사에게 경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재혁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서윤아,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너 이 모든 걸 하면서 직장까지 다닌 거야? 저는 창밖을 보며 잠깐 숨을 쉬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그만뒀어. 시댁 살림이랑 양립이 안 됐으니까. 재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너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네가 왜 그만두는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혁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예전 직장 선배 혜진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혜진 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야, 얼굴이 좀 살았다. 전에 볼 때마다 그렇게 지쳐 보이더니. 저는 웃으며 포크를 집었어요. 파스타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혜진 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 요즘 있는 회사에서 경력직 뽑아. 내 분야야. 저는 포크를 멈췄어요. 언니, 나 7년이나 쉬었는데. 7년 공백이 부담되는 건 알아. 근데 내 실력이면 충분해. 일단 이력서 보내봐. 혜진 언니가 핸드폰을 꺼내 채용 공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저는 화면에 뜬 공고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커리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 주 수요일 금자 여사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어지러움으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금자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재혁에게 전화했어요. 재혁아, 엄마가 좀 어지러워서. 마트 앞인데. 재혁이 급히 달려가 금자 여사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말했어요.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진 거예요. 며칠 푹 쉬시면 괜찮을 겁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을 때
재혁이 금자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다 엄마까지 쓰러져. 서윤이한테 사과하시는 거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이 집 전체를 위한 일이야. 금자 여사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번에는 전화를 끊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듣고만 있었다고 해요. 그날 밤 금자 여사가 병원 침대에서 미정 언니에게 전화했답니다. 미정아, 엄마 왜? 몸은 좀 괜찮아? 내가 서윤이한테 좀 심했나? 미정 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 생각 드는 거야. 원래대로 하면 돼. 금자 여사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퇴원 다음 날 오후였어요. 제 핸드폰에 금자 여사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봤어요. 신호음이 4번, 5번 울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서윤아. 금자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한마디 뒤로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끊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재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가고 싶다고 하셔. 내가 차 태워서 갈게. 괜찮아? 저는 친정 거실에서 문자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저를 봤습니다. 시어른이 온다고? 네. 어머니가 오신대요. 엄마가 행주를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차 준비해 놓을게. 저는 재혁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와. 한 글자. 그걸 보내는데 1분이 걸렸어요. 오후 3시쯤 현관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와 거실에 섰어요. 엄마가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어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밖에 서 계신 것 같다. 5분이 더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혁이 누른 거였어요. 나중에 재혁이 말해줬습니다. 금자 여사가 현관 앞에서 10분 넘게 서성였다고. 엄마가 문을 열었습니다. 금자 여사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퇴원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선 채 잠깐 아무 말도 없었어요.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밖에 오래 서 계셨죠? 금자 여사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현관을 넘었어요. 재혁이 금자 여사 뒤에서 구두를 벗으며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거실 안쪽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가 금자 여사를 소파로 안내하며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금자 여사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금자 여사가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입술이 한번 떨렸어요. 서윤아, 그때 오지 말라고 한 거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다. 금자 여사가 찻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손님들 앞에서 나 혼자 다 하는 시어머니처럼 보이고 싶었어. 허세를 부린 거야. 며느리 없이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지. 금자 여사가 시선을 무릎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막상 네가 진짜 안 오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았다. 저는 금자 여사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어요. 금자 여사가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 한마디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금자 여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게 떠나온 이유예요. 그날 일은 마지막이었을 뿐이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금자 여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어요.
며칠 전에 따로 정리해둔 폴더를 열어 금자 여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7년간의 명절 사진, 설날, 추석, 생신, 제사. 사진을 넘길 때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 있거나 아이를 안고 구석에 서 있었어요. 가족 단체 사진 26장. 제 얼굴은 한 장에도 없었습니다. 금자 여사가 화면을 넘기다가 손이 멈췄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찻잔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재혁에게 눈짓했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따라 부엌 쪽으로 갔어요. 거실에 저와 금자 여사 둘만 남았습니다. 금자 여사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도 완벽한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가족 안에서 사람 대접은 받고 싶었어요. 금자 여사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저를 봤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명절 준비는 가족 전체가 분담할 것. 저를 살림 담당자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 대할 것. 미정 언니의 일방적인 요구에 어머니가 동조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금자 여사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 금자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시집 왔을 때도 그랬다. 저는 금자 여사를 봤어요. 시어머니한테 똑같은 소리를 듣고 살았어. 오지 마라, 쓸데없다, 밥이나 해라.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금자 여사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저는 잠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선을 놓치면 안 됐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식을 이어받을 수 없어요. 여기서 끊어야 합니다. 금자 여사가 무릎 위에 두 손을 꼭 쥐었어요. 한참 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미정이한테도 말아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바꿔보겠다. 금자 여사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엄마가 금자 여사의 외투를 건네줬어요. 금자 여사가 외투를 받아들며 엄마를 봤습니다. 사돈, 우리 서윤이 잘 부탁합니다. 금자 여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우리 서윤이. 금자 여사가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른 건 처음이었어요. 엄마가 작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시고요. 금자 여사가 재혁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을 나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한참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꽉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어요. 방문 너머로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에게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열흘 뒤 저는 친정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닥이 깨끗했어요. 서툴지만 직접 청소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걸레 자국이 한쪽 방향으로만 나 있었고 구석에 먼지가 좀 남아 있었지만 재혁이 한 거라는 게 바로 느껴졌어요. 식탁 위에 메모지 하나와 카페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재혁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메모를 읽고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커피는 아직 미지근했어요. 나오기 직전에 사다 놓은 거였죠. 며칠 뒤 저는 혜진 언니가 보내준 채용 공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7년 공백. 경력란을 채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추지는 않았어요. 면접 날 아침 재혁이 다림질대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제 블라우스를 걸어 다리미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깨 부분에 주름이 좀 남아 있었지만 재혁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잘 될 거다, 서윤아. 저는 블라우스를 받아들며 재혁을 봤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제 일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시작이었어요. 다음 주말 재혁이 시댁 가족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다음 모임부터 음식은 케이터링으로 주문하겠습니다. 준비와 정리는 참석하는 전원이 나눠서 합니다. 미정 언니가 바로 답장을 달았어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래라 저래라야. 잠깐 카톡방이 조용해졌다가 금자 여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재혁이 말이 맞다. 올해부터 바꾸자. 미정 언니의 답장은 더 이상 없었어요. 며칠 뒤 미정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서윤아, 엄마가 변했어. 네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래. 미정 언니의 목소리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미정 언니가 한참 말을 하다가 통화 끝에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동안 좀 그랬다. 미안. 짧았지만 미정 언니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언니. 저는 그렇게만 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감정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은 맞는 거리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뒤 혜진 언니 회사에서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경력직 입사. 7년 만에 복직이었어요. 첫 출근 날 아침 식탁에 밥과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혁이 직접 차린 거였어요. 국간이 좀 싱거웠지만 저는 끝까지 먹었습니다. 현관 거울 앞에서 신발을 신다가 제 모습을 봤어요. 7년 전 퇴사할 때와는 다른 새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 병우 어르신의 정기검진 날 재혁이 반차를 냈습니다. 직접 병원에 동행하고 진료 내용을 정리해서 가족단체 카톡방에 올렸어요. 아버지 혈압 수치 안정적이고 다음 검진은 3개월 뒤입니다. 약은 제가 미리 리필 예약해놨습니다. 저는 카톡방에서 그 메시지를 보며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이 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돌아가고 있다는 감각. 23개였던 자동이체 항목 중 절반 이상이 재혁명의 카드로 이전된 상태였어요. 입사 후 첫 번째 주말, 금자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자.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가만히 있었어요. 네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해놓을게. 7년간 금자 여사가 저에게 건넨 최초의 식사 초대였습니다. 얼씬도 하지 마라 와 정확히 반대되는 말이었어요. 네, 어머니. 가겠습니다. 주말 시댁 식사 자리. 금자 여사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가 식탁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며 한 입 떠봤습니다. 간이 잘 맞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습관적으로 일어나 싱크대 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금자 여사가 저를 불렀어요. 앉아 있어. 재혁이가 한다. 저는 멈춰서 금자 여사를 봤습니다. 금자 여사가 턱짓으로 재혁을 가리켰어요. 재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접시를 하나씩 헹구기 시작했어요. 서투르게 스펀지에 세제를 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다 같이 과일을 먹고 있을 때 병우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씀하셨어요. 가족사진 한 장 찍자. 재혁이 핸드폰을 꺼내 타이머를 맞춰 선반 위에 세웠습니다. 다들 일어나서 거실 한쪽에 모였어요. 서윤아,
가운데서 병우 어르신이 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운데로 갔어요. 7년간 단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금자 여사가 자연스럽게 다가와 제 팔을 잡았어요.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금자 여사의 손이 따뜻했어요. 타이머 소리가 울리고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혁이 물었어요. 오늘 좀 어땠어? 저는 창밖을 보다가 돌아봤습니다. 아직 어색해. 근데 나쁘지 않았어. 재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대를 잡았어요. 저도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지나갔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저는 앞치마가 아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부엌이 아닌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옆에는 금자 여사가 제 팔을 잡고 서 있었고 병우 어르신과 재혁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핸드폰 잠금 화면으로 설정했어요.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돌이켜보면 저는 7년 동안 참 많이 참았더라고요. 참는 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제가 조금만 더 맞추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진짜 안 갔을 뿐인데 그제야 제가 해온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사람들도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굳이 내가 증명할 필요 없어요. 한 발 물러서면 저절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물러서는 게 도망치는 거 아닙니다. 저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